네, 남북이 극한 대치에서 화해 모드로 전환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략을 놓고서 여야의 고민과 갈등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홍익대 정군기 교수, 포커스 컴퍼니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오늘,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북핵, 남북 간의 대치와 이제 극적인 협상과 타결이었고요. 또 그 결과로 나온 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껑충 뛰어 올랐다는 뭐 그런 뉴스가 오늘 쫙 모든 언론을 도배했는데, 지금 저희 CG에서 보시지만 15% 저는 저렇게 깜짝 급등하는 거는 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수님 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 그 과정에서 저렇게 급격하게 뭐 15%, 6%가 올라가는 게 드문데 네. 이번에 역시 그 남북 관계에서 국민들이 참 여러 가지 노심초사한 것을 대통령이 잘 해결했다 이런 점에서 대폭 저렇게 수직 상승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역시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대통령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집권 후반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많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지지율로 나타났다. 지금 49%면은 박 대통령이 선거 때 얻은 51.8%인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일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줬다. 그래서 저는 4대 개혁을 박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노사정 개혁, 요거 잘해라. 이런 거 어떤 그 사명을 그 국민에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그러면 저기 민영삼 원장님한테 조금 돌려서 질문 드릴게요. 이 지지율 일단은 뭐 15% 껑충 뛰었는데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급격한 이제 추락은 상당히 가능성이 이제 적게 보이는데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중국 전승절 참석도 있고 또 미국 방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기국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외교 안보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계속 일정상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대형 어떤 그 악재가 아니면은 좀 유지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칙의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단호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여성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상군사령부에 가서 지휘하고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회에서 단호하게 김정은한테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호함, 결기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서 이게 나타난 이런 지지율의 그 수직 상승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지지율이 51%입니다. 49%면 거의 다 뭐 끝까지 왔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권 초반기에 그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60% 이렇게 상관도 같지 않습니까? 그 투표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지지를 할 정도로 국정 운영에서 그건 기대치죠. 그래서 방금 이제 정국기 교수가 얘기하시는 일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바로 기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노동개혁이나 4대 개혁에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얻었던 이율 51.6% 이상의 그 60%대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향후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원장님은 뭐 민원자 말씀하신 대로 가능도 하겠지만 저는 그 하락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업적이 최근 들어서는 경제 이 상황에 많이 그 좌지우지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노사정 있고 뭐 산 넘어 산인데 그래서 노사정이 잘 해결돼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고용 시장이라든가 좋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쉽지 않은 과정이고 여전히 이번 그 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통의 모습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그래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잘 보완해서 뭔가 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 우리 대통령이 잘 안 되면 우리 국가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바램을 저는 좀 담아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는 뭐 조금 더 좀 추세를 봐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또 여당 얘기로 좀 돌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가장 또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여권 내 역학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지난 며칠 전에 사흘 전에 이제 청와대 오찬이죠. 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청와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결국 여당이 한 거죠. 그 근거가 결국에 대통령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이제 벌써 여당의 정당 지지도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더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이제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당청 관계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게 됨으로써 박근혜 마케팅을 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구나 당청 간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방금 그 오찬 모임을 더 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하게 잡았지만 결국에 당에서도 대통령에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청와대에서 좀 주도권을 갖고 당청 관계, 그다음에 당정청 협력 관계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내 역학 관계에 있어서 내년 총선에 공천까지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상당히 이제 친박계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과연 친박계가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소수파라는 평가가 많은데 친박계가 이런 분위기를 타서 공천에서 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정치평론가적인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 친박계의 어떤 앞으로의 그 이니셔티브 지는 과정 뭐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으로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다음 오찬회의도 그 여당 의원들 불러서 했는데 이런 과정이 뭐 친박계의 특별한 그 공천 과정에서의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년의 선거는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국민공천제가 됐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야당하고 그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뭐 크게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것 같지 않고 대통령은 소수파 친박계에 탄생한 그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그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그 의회 세력 분포하고는 저는 조금 그 달리 보고 싶고요. 근데 조금 제가 기술적으로 이번에 여당 오찬이 참 좋았는데 대통령 웃는 표정을 제가 저 취임식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환한 표정을. 아, 그런가요? 좋았는데 네. 김무성 대표의 약간의 그 양보성 리더십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번에 그 남북 대화할 때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통보가 안 돼가지고 김 대표가 몰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인내의 리더십으로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별다른 표시를 안 하고 바로 연찬한 이후에 달려갔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를 좀 더 배려하는 그런 그 아주 1%의 그런 그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 왔잖아요. 네. 왔는데 맨 뒤 테이블에서 그냥 그 뭐 표현 좀 그렇습니다. 뭐 뻘쭘히 앉아 있다가 이제 그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속 상임위원들이 앉은 거죠. 국방위 멤버들끼리. 근데 뭐 국방위라고 맨 뒤에 앉을 이유는 있나요? 뭐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 대통령 오랜만에 봐서 좋았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한번 이렇게 그 불러다가 말이죠. 그런 모습이 더 보였더라면 99점인데 100점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뭐 좀 이제 양보하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좀 양보하는 리더십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좀 부정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저자세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그 7.14 전당대회에서 할 말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 해서 대표에 당선됐는데 수평적 당청 관계를 수평적 당청 관계를 주창했는데 결국엔 너무 대표가 된 뒤에는 너무 대통령에게 앞에 가서 작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볼 시각도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의 개인 그다음에 여당의 앞으로 향후 일정 관계를 해서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에 여당 대표가 좀 더 그 수평적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동지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또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 당의 최고 당원으로서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지금 김무성 대표의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된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요 연장선에서 좀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제 남북 그 대화 국면 조성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보 이슈를 좀 다시 부각한 건데 이게 여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향후 총선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뭐 그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번 그 남북 관계 협상과 결말이 여의도 정치권을 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호재는 아니고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그 추진하고 앞으로의 후반기 동력을 얻는 데서는 큰 호재였지만 근본적으로 의회하고는 저는 조금 분리돼서 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 여당이 정부가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당하고의 여러 가지 정치 제도라든가 정치 개혁에 대한 협상에 그 몰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 남북 관계 문제는 야당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 같아요. 사실은 뭐 안보 정당 한다면서도 그동안에 계속 뭐 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허영일 그 전 대변인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는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경솔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뭐 존경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존경한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를 무심코 트위터에 흘렸다가 뭐 지금 제명 위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야당 지도부들이 위기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하고 지금 제명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남북 대화의 결말이 여야 정치권에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좀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데 원장님 이게 뭐냐면 안보 이슈가 통상 부각되면 보통 보수 정당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보 정당을 또 내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야당 입장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문재인 대표 두 가지를 내세운 거죠. 유능한 경제정당, 그다음에 든든한 안보정당. 이렇게 해서 든든한 안보정당에 있어서 안보 행보를 쭉 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부상 장병들 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심어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중도 예언 확장을 위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야당이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든든한 안보정당 이미지를 갖다 줘야지 자꾸 대표 혼자 이런 이벤트 형식으로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방금 그런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허영일 전 부대변인의 그런 그 트위터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미스가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뭐 지금 총선이 다가올수록 안보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는데 좀 뭐 관전 포인트랄까요? 좀 짚어주시죠 하나만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남북 관계에서 그 이번에 그 황병서라든가 후속 회담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돌아가서 이상한 얘기도 좀 했지만 지금 뭐 군사회담이라든가 적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 이런 이벤트가 그 많이 계획돼 있고. 예정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크게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만일에 크게 뭐 좀 문제가 생긴다면 계속 여의도 정치권의 문제하고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대로 뭐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남북 관계는 항상 조용하게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죠. 국민 의식이 향상돼 버렸기 때문에요. 과거와는 달리 보수층도 무조건 안보를 유리하게 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론 저 선거 이기기 위해서 보수 진영 쪽에서 북한에 총 쏴주라고까지 총풍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 의식이 워낙 그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지 간에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 동의를 못 받을 것입니다. 안보 이슈와 정치 공학을 좀 분리해서 보자. 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진짜 정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제 특수활동비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특수활동비 부분을 놓고 이제 여야 이견이 있다 보니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뭐 너무 좀 국민들한테 생소한 단어라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뭐 생소하지는 않은데 어제 느닷없이 그 연합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뭐 회의가 또 결렬돼가지고 뭐 파행을 겪고 있다 하는데 뭐 이러다가 또 이제 그 9월 초에 또 해결될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뭐 첩보 행위라든가 정보 활동에 필요한 돈을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을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합니다. 이게 국정원이 한 5천억 되고 국방부도 뭐 많고 해가지고 한 8, 9천억 되고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영수증 없이 쓰여진다. 최근에 이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계속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별 뭐 재미를 못 봤잖아요. 안철수 위원장까지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특수활동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그 국회 지금 개원 국정감사 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과연 야당이 적절한 전략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또 아니라고 보는데 야당이 뒤늦게라도 지금 회의하자고 여당 그 대표들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뭐 그런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내주 초에는 적절하게 또 잘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 원장님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원래 이제 국정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투명하게 너무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고양이들 생선 맡기듯이 뭐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애매한 부분인데. 근데 저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국정원의 기밀 수사하면서 간첩 잡는 이런 부분, 그리고 국방부, 경찰, 여기서 기밀이 유지되는 분야에 있어서 그 활동비는 굳이 영수증이 필요 없죠. 그리고 그걸 갖다 공개하면은 역으로 추적이 가능해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그 정보 기밀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그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히 공개해야 되고 단지 지금 문제된 건요. 국회 상임위원장
신계론 전 위원장, 그다음 네. 홍준표 전 위원장 이분들이 상임위원장 하면서 쌈짓돈처럼 애들 가정 그 생활비로 써가지고 이게 문제된 거예요. 국회 특수활동비죠. 예, 그렇죠. 예.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의 이게 국회 예.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각 부처 행정공무원들의 그 부서장들의 그런 그 영수증이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그 부분은 저는 좀 논의를 해서 예. 제어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부분은 좀 빼고 예, 봐야 예. 된다. 그 근데 말씀이시죠? 아이러니한 네. 게 제일 많은 부분이 국정원하고 아까 뭐 국방부고 5천억 되면 예, 네. 국회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걸 공직자의 윤리에 따라서 본인의 그 판단에 맡게 되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의 그 세금으로 그 만들어진 돈을 함부로 생활비로 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만들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비공개로 들어볼 수는 있겠죠. 네, 정부위원회가 있지만 그 조금 더 제도하자는 게 야당 의견인데 잘 또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기 다음 주에 정기국회 시작되고 하면 또 크게 이슈화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정기국회 시작되고 국정감사되면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느냐, 특히 재벌 총수 요즘에 이제 롯데 사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인데 두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재벌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불러서 따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뭐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야당도 따지려면 제대로 네. 따져야죠. 괜히 불러서 하루 종일 앉혀놓고 일 못하게 하고 또 망신 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은 또 여당도 그걸 무조건 감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인 시간만큼 일을 뺏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도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안 나와요. 재벌 총수들이. 뭐 해외 출장이라고 네. 그러고 뭐 그러고 네. 또 사실은 그 나와서 좀 망신 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뭐 그 재벌 총수가 좀 나온다고 그래서 뭐 경제 살리기에 뭐 제동이 걸립니까? 네. 나와서 국민들에게 답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게 국민들한테 답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뭐 교수님 어떻게 예. 보세요? 이 국감에서 대기업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대기업은 그 피감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그러니까 CEO가 증인으로 붙들려 나가는 것을 항상 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감 때가 되면 긴장을 하는데 네. 제가 뭐 한 일주일 전에 그 세미나에서 이 국감을 어떻게 잘 받아야 되는지 이런 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 기업 관계자들 얘기가 CEO나 또는 임원진들이 국회 나가서 망신당하는 걸 어떻게 뭐 피하고 뭐 막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길래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EO들도 이 국감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기업 활동도 알리고 홍보의 장을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달라진 게요. 이때까지는 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면 아예 안 나오는 게 그 관례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내렸죠. 요번에 롯데 신동빈, 그다음에 네. 신세계 정재영 이런 사람들이 단골로 채택이 됐다가 단골로 안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법원에서 벌금을 세게 물었어요. 그 뒤로 이제 작년에 나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나와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그 모습을 알리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기업인들이 피할 것도 아니고 다만 국회의원들이 또 자기들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많이 부릅니다. 무리하게. 네. 뭐 다 질문도 못할 시간에 기업 CEO들 막 불러가지고 일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좀 고쳐야 되겠죠. 그러게 뭐 증인으로 채택되면 총수가 나와서 자기 입장을 뭐 밝히는 거야 충분히 가능한데 보면 저도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은 주로 이제 여러 증인들을 불러놓고 보리타작하듯이 막 후또해서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답변 한마디 못하고 기다리다 집에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뭐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밤에 하나 나온 뉴스가 있는데 좀 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심학봉 의원 징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제 이제 제명해야 된다라는 어제 자문위원회 의견이 나왔는데 어제 어떻게 보세요? 제명하는 게 맞습니까? 그 정서상 예. 당연히 제명감이다라고 성폭행 혐의지만 아직은 혐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국회의원이 네. 근무 시간에 일정 시간에 소위원회 참석 않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건 제로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마 제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그 때문에 아마 저번에 강용석 의원 때도 그랬고요. 강용석 의원보다 사실은 훨씬 더 좀 비교하기는 조금 사안이 훨씬 더 다르잖아요. 무겁죠. 심학봉 의원이 훨씬 더 무거운데도 좀 지켜보면 아마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부결될 것 같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부결될 거 그렇게 되면 역풍이 굉장히
클 텐데. 예. 정치권인데. 그래서 이걸 이성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심학봉 의원이 뭐 성폭행인지 화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수사 뭐 중인데 검찰이 밝힐 몫이고. 화관이라면 이거는 뭐 사실 그 형사 뭐 제재 조치 대상도 안 되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다룰 거면 윤리적인 문제인데 윤리적으로 제명까지 가능하느냐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고 다만 국민적인 정서로 보면은 국회의원이 그 국회 활동하는 업무 시간에 그 어떤 낮에 그런 관계를 가졌다. 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제명 그 결정도 이뤄진 것 같은데 과연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국민들 정서는 항상 법보다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번 국회의원들 굉장히 괴롭겠습니다. 이거 국민들 생각하면은 제명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국회의원 제 식구 감사기도 있고 또 이게 뭐 성폭행인지 불분명한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 속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자진 사퇴 가능성은 어떨까요? 제명까지 안 간다면. 그래서 저는 그 자진 사퇴는 본인이 지금까지 안 한 것 보면 안 하는데 그 자진 사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전 최소한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정계 은퇴 일테면 총선 불출마 정계 포함해서 정계 은퇴라든지 이런 거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여주면 나중에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무혐의 처리되든지 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묵묵부답으로 있기 때문에 여론이 더 이제 들끓는다 할까요?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다음 주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고 하면은 심학봉 의원 제명 절차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가장 궁금한 게 제 생각에는 자진 사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지만 내가 논란을 일으켜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문제로 또 국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좀 후폭풍이 클 수 있는 게 본회의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되는 경우겠죠. 부결됐을 때 여야가 동료 의원 감싸기라고 역풍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이제 제명도 본회의에 가야 되지만요. 자진 사퇴도 비회기 때는 국회의장이 처리하지만 회기 중에는 그 본회의에 가서 또 표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무튼 본회의장에 가게 될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다음 주까지 조금 계속 이어질 테니까 또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 야당 얘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 야당 신당론이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걸 좀 예상을 했는데 제가 민영세 원장과 많은 토론을 했을 때 민영세 원장님은 신당 분당의 움직임이 조기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거의 상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재인 대표의 뭐 끌어안기 여러 가지가 뭐 조금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우선 대표적으로 주승용 최고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분당 신당 추진 세력들이 좀 뻘쭘해진 상황이고 그 뺏지 않다 당원들 많이 뛰쳐나갔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요거는 조금 공천 과정에서 다시 한번 폭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경태 의원이나 지금 뭐 그 황종우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폭발적인 그 어떤 움직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문제는 새정치연합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좀 이성적이고 아주 건강한 야당을 바라는데 계속 뭐 좀 자꾸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아까 얘기한 허영일 대변인 얘기라든가 이런 등등이 좀 아쉽습니다. 민 원장님은 야당 지금 비주류들이 조금 속속 이제 컴백하면서 좀 신당률이 줄었다. 뭐 전망 좀 어떻게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긴 한데 결국에 이미 천정배 신당의 움직임이 계속 있고 또 박준영 지사의 또 탈당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의 그 비밀 그 1호 모임도 문재인 대표가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결국에 저는 항상 분당 신당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퇴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재인 근데 이제 일부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일부 언론에서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공고하는 안을 고민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9월 그까지의 그 혁신안이 나올 때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봅니다. 곧 다음 달이 이제 분수령이 되겠네요,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포커스 컴퍼니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